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 교육위원이신 전기훈 강사님입니다. 강사님은 단연간 교육사업을 하셨고 현재 STV 상생방송의 많은 강좌를 맡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 강의를 듣기로 하겠는데요. 지금 강의 집중을 위해서 들고 계신 휴대폰은 잠시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기훈입니다. 작년 연말에 많이 바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걸렸습니다. 12월 달에 12월 24일 날 국회에서 이제 환단고의 북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 서울시민들 이렇게 해서 주상황리에 아무래도 그 단군세기를 쓰신 hen촌 이암 선생의 말씀대로 위국지도 나라를 위하는 도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처럼 정치를 바르게 하려면 참 역사를 제대로 알고 역사 속에 녹아있는 문화를 제대로 깨우쳐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단고기 북콘서트 이후에 세미나들이 진행이 되면서 1년 이제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났는데요. 그동안 쭉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말반, 평일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지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강의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사천 비행장 제3비행단에 전투기 조종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또 강의를 하고 했는데요. 여러 단체에서 이런 게 자꾸 들어와서 세미나를 한 달에 2번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고요. 오늘은 이제 가본의 첫 번째 그 세미나인데요. 그 주제는 이 수메르 문명. 수메르 문명을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요즘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서양 학자들이 서양 문명의 뿌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메르 문명하고 우리 한민족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라는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를 공부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 민족이 아주 최고로 나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다른 민족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사실 이 환단고기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이 중앙아시아에서 발생한 이 환국 문명으로부터 전 세계 문명이 뻗어져 나가는데 실제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뻗어나가는가. 그래서 여기 이제 대단, 홍산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황하 문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한족 문화와도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 여기 북미 인디언, 그 다음에 아즈텍, 마야, 중미의 그런 문명들, 잉카 문명까지 이 문명이 어떻게 해서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쪽으로 뻗어서 이 중앙아시아 황국 문명이 서쪽으로 뻗어가지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에 가서 메소포타미아의 뿌리가 되는 이 수메르 문명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전 세계 역사를 우리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여기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유럽 문명 같은 경우는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중해 연안 문명입니다. 그렇지만 이 북유럽 쪽으로 해서 서양 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야만적으로 비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북방 문명인데요.
근데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는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이 북방 문명도 전 세계 문명의 한 축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의 물고기를 확 바꿔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달에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인류 문명의 뿌리인데요. 아까 한국 문명에서 우리가 국토 문명을 볼 때 여기에 그 홍산 문명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약 9,000년 전부터 이 하나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권을 가지고서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한국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6,000년 전으로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이 지역이 사막화되고 건조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옮겨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백두산 쪽으로 동쪽으로 해뜨는 동방으로 온 것이 이제 우리 한민족의 원형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한족, 인디언 문명, 그 다음에 서양 문명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로 우리는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 1만 년 전에 황국이라는 나라는 여기가 바이카로고요. 바이카로. 그 다음에 여기가 천산입니다. 천산. 일명 그 환단고기 삼성기 하에 보면 파네류산이라고 나옵니다. 파네류. 파네류라는 말은 하늘이라는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산 같은 말입니다. 이 천산 아래에 이 황대한 지역에 여기에 구환족 12황국이 있었다라는 것이 환단고기 기록에 나옵니다. 구환족 12황국. 자, 그러면 이 구환족이라는 것을 정말 9개의 민족만 있었느냐? 우리가 그렇게 파악을 이제 의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이 구라고 하는 데는 이 황국 문명이 개창된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천부경입니다. 천부경. 이 숫자를 누가 처음으로 창안을 하고 숫자를 발명을 했는가? 그것은 천부경에 나오죠. 그래, 지난번에 천부경도 공부를 했지만 거기 보시면 1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무로 상징되는 0. 이 숫자 개념을 가지고서 대자연의 변화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천부경의 원리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9라는 숫자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 3, 4, 5, 6, 7, 8, 9. 우리가 그러잖아요. 니 까불면 한 대 때린다. 3초 전, 2초 전, 1초 전, 그 다음에 반의 반, 이런 거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9 최대 분열수가 9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의 뿌리 문명 속에서 이렇게 이 수많은 족속들이 이 황국의 문명권 속에서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천부경의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문명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삼성기하에는 12황국의 이름이 나옵니다. 구막한국, 비리국, 일공국, 대마국, 양국국, 월주국. 자, 여기 나온 위치들은 그런 기록들의 근거를 해서 비리국에서 구막한국까지는 사흘 동안 열심히 달려가면은 구막한국이다. 이렇게 해서 대략의 위치를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천산 근처에 우루국과 수미리국이 있었습니다. 구다천국, 동로국 이런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그 흔적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서 4이전에 보시면 비리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오고요. 2만호 정도를 다스리고 양원국은 2만호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 비리국이나 양원국이라는 그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서 쭉 그냥 내려온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자, 이런 흔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고구려국 본기에도 보면은 이제 구다천국이라는 거죠. 구다국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역시 매구국이라고 해서 매구역국에 대한 기록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문화의 흔적들이 듬성듬성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런 족속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군세계에도 그 나옵니다. 10세 갈고 환웅이 배달국집에 갈고 환웅이 5월 동로한이다. 동로국의 한이라는 것은 그 왕이라는 뜻이죠. 한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중에 하나가 군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125세를 사셨는데 이분이 10번째 환웅이셨다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서 북적전에도 우르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찾아보면 많거든요. 단군 세계에도 보면은 수미리국, 양원국, 구다천국에서 자신을 파견해가지고 방문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 학자들이 보면은, 자, 85년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변함과 진안의 24국에 보면은, 안나국과 구야국, 동로국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동로국이 뭐냐면은, 지금 부산을 동네라 그랬죠, 동네. 동네라는 이름을 누가 처음 지었을까요? 동네. 그것이 원래 북쪽 지방에 살다가 북부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안과 번안의 백성들이 한반도로 많이 이주를 내려와서 신라도 건국하고 가야도 건국하고 있는데 그때 동로국 사람들이 이쪽 부산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기 고향의 지명을 따서 동네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원을 해서 우리 부산이 원래 동네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밝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지 위서 동리전 변진전에도 보면 변한 12개국 가운데 동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왜 완첩한 곳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왜하고 갖고 온 것이 부산 쪽이죠. 자, 여기에 대한 것도 이게 나옵니다. 자, 우리 부산에 살면서 동네의 지명이 어딘가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2황국인데요. 왜 하필 12개로 이렇게 펼쳐졌을까? 12황국. 환단국이 삼성기 하에 보면 배달 환웅께서 동방으로 이렇게 가실 때 반고라는 사람이 남서쪽으로 해서 그 사미산이라는 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 보면은 10간 12지의 진장들을 데리고 간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6천년 전의 역사죠. 그럼 6천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미개하고 무슨 머리 풀어 헤치고 돌도끼 들고 사냥이나 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홍산 문화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라 6천년 전 사람들이 아주 고급 문화, 아주 세련된 옥 문화, 그죠? 그 비단도 짜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늘과 자연과 소통을 하면서 모두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런 문화라는 것을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미 10강과 12지 여러분들이 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띠다, 소띠다, 양띠다, 개띠다 하는 것처럼 그 12지지의 토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황국 문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1년에 12달이 되는 태양도 12황도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을 연구하고 자연의 법칙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서 이 12달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자연의 법칙이 인간 법칙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한국의 12나라로 펼쳐졌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10이라는 개념이 있고 땅에도 12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약 3,000년, 4,000년을 지나면서 그리스 진화에 보면 올림포스에 12신이 있죠. 제우스를 중심으로 12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도 보면은 12주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히타이트족도 12신을 모시고요. 이집트에도 라라고 그러죠. 라. 최고신 라가 12명의 위대한 신의 회학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이런 각 민족의 12신이 나오는데 그 이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지고 이 사람이 이 신이 빠지면 저 신이 들어오고 저 신이 빠지면 이 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12라는 숫자를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메르 문명에도 보면은 12신이 나옵니다. 12신. 간단한 이름만 적어 놨습니다. 안, 엠리, 랭키, 난나우투, 이사쿠르, 안토, 닐리, 리키 해서 12신인데요. 또 이름이 더 갖다 나왔다는데 꼭 12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국 9,000년 전에 무슨 나라가 있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천부경을 보면서 9,000년 전에 천부경을 창안을 했다.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적용을 하는 이런 고도의 그런 지적 체계, 영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감히 황국 문명을 아주 미개한 문명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성수문화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숫자 문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서양 학자들이 그러면 실제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스티브 테일러 박사 같은 사람이 이 자아폭발이라는 책을 썼죠. 한국 제목으로는 자아폭발. 원래 이름은 폴, 떨어지다, 타락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6,000년 이전에는 황금시대였다. 이때는 전쟁도 없은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대였는데 6,000년 전에 사막이 생기고 건조화되면서 이때부터 개인성에 대한 날카로운 자가. 그전에는 나와 너의 어떤 구분도 적고 자연과 신의 구분도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신과 하나가 되고자 노력을 하는데 쉽게 소통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6,000년 전부터 그렇게 자아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6,000년 전부터 인류사는 타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은 마셜 박사도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거석 유적지를 보면은 무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고대 인간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황금 시대를 누렸다. 그죠? 원초적 낙원이었다.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살았다. 그래서 배달국 시대에 보면은 보통 그 배달 환웅이나 당군 임금들은 120세, 170세, 180세, 190세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우리 몇 년 삽니까? 우리 요새 이제 100세 시대라고 과학 문명을 가지고 그죠? 의식을 발달시켜갖고 겨우 지금 100세 시대로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 없이 170세, 180세 그냥 살았다 이거죠. 황국 문명으로 올라가면은 그보다 더 3301년 동안 7분의 환인께서 다스렸는데 평균으로 나눠보면 한 분이 470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470년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거짓말이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의 편견이고 우리들이 인류 역사를 전체를 보는 어떤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죠. 자, 이쪽 나오고요.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황국 문명 시대, 인류 문명의 뿌리가 된 황국 문명 시대의 최고의 이때는 뭡니까? 황금 시대였다 이거죠. 신과 쉽게 소통을 하고 자연과 쉽게 소통을 하고 동물, 식물과 쉽게 소통을 하고 남녀가 지금처럼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이게 없고 오히려 목에 여자의 권한이 그죠? 아메리카 인디언 지난번에 호피 저기 와서 하는 거 있잖아요. 여자가 딱 해가지고 줄 하나 딱 치면 남자 못 들어옵니다. 그죠? 엄마가 이제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 신과 우주와 자연과 소통을 하는 그 문화 흔적이 이 제천문화의 자치거든요. 자, 이거는 저 멕시코에 있는 그 피라미드입니다. 제천당.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이것도 멕시코에 있는 그 태양의 신전, 달의 신전입니다. 한번 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집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마야에 가면은 피라미드가 10,000개 이상 있습니다. 마야 문명이 오히려 피라미드의 종주국이 마야입니다. 숲 속에 이런 걸 쌓아놨죠. 이게 수수께끼가 안 풀리니까 영화 만들 때 이런 거 무슨 괴물 나오는 이런 걸로 묘사를 하는데 그 역사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자, 잉카 문명은 산에 올라가서도 여기에서도 이런 제천당 같은 것을 만들죠. 여기 잉카 문명에도 가보면은 그 천문을 측정하는 아주 정교한, 정밀한 그런 게 나오고요. 이번에 그 역주자께서 그 아즈텍 문명을 답사를 가르쳤는데 그때 또 그런 이야기를 거기 가면은 거대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이 말소를 육성으로 해도
수천 명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해놔가지고 이러면은 수천 명이 동시에 다 듣는 거예요. 마이크 없이도. 자, 아프리카 구시 지역에도 이런 피라미드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인디언유지에 가면은 롱구스 마운드. 이게 이제 흙으로 쌓은 거죠. 흙으로 쌓고 이거는 다 기단이고 이 위에서 여기에 이제 그런 신전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천재를 지내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만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1만 2천 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세 차례, 네 차례의 대규모 이주를 통해서 북아메리카 인디언을 형성하고 중미, 남미 인디언을 형성해서 그 문화 형태는 다 똑같다. 그 동방 한민족 문화와 유사한 게 너무 많고 그죠? 단어 이런 것도 유사한 것이 축지반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뭐 다마치니 그러고 다 그려, 그죠? 막가기 털, 뭐 여러 가지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이제 7신이 모여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는 그런 것이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하면 삼각형 피라미드 연상을 하는데 이게 초기 피라미드입니다. 초기 피라미드. 이게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제 계단식 피라미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피라미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 피라미드는 원래 이런 제천 문화의 영향, 하늘과 소통을 하는 인간이 하늘과 소통을 하는 장으로서의 그 황국 문명의 자취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황국 문명, 중앙아시아에서 여기서 발생한 황국 문명이 뻗어나갔는데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수메르국과 우르국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쭉 넘어가서 이란, 이라크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가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이 이렇게 흐르죠.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인도, 황하, 또 이집트 이렇게 해서 4대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국 문명은 훨씬 더 앞선 시기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한때 수메르 프라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토의를 많이 했어요.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큰 문명이 발생했는데 이 문명은 거기 살던 사람들이 처음에 뭘 발명하고 뭘 이루고 농업을 혁명을 일으켜가고 더 발전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완결된 형태의 문명 집단이 와서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사람들한테 문명의 어떤 혜택을 그냥 확 이렇게 했다 이거죠. 갑자기 나타났다. 놀랍다. 그럼 이 수메르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군가? 이게 수메르 프라블럼이라는 겁니다. 이 수메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이제 학자들이 참 토론 과제였는데 이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갑자기 나타난 불꽃이다. 그 다음에 수메르 문명을 하는 사람들은 수메르인들은 뒤통수가 평평하고 머리카락이 검은 인종이다. 저쪽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럼 제가 뒤통수를 만들어봤습니다. 평평해요. 내 수메르하고 좀 머리도 감아요.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안산으로부터 넘어왔다. 안산. 이 수메르인들의 그 기록을 보면은 자기들은 안산으로부터 넘어왔다. 지난 시간에 멕시코인들이 이래 기록이 있잖아요. 멕시코인들이 스페인 군대한테 점령을 당하고 난 다음에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인들을 불러놓고서 대화를 합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냐? 당신의 역사가 어디냐? 그거를 갖다가 스페인말로 막 받아 적었죠. 스페인어로 막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으니까 어디서 왔다? 우리는 아스단에서 왔다. 아스트란에서 왔다. 그죠? 저쪽 아시아에서 베링해협을 거쳐서 그 뭡니까? 어디를 거쳐갖고 이렇게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스페인말로 다 적었습니다. 근데 스페인말로 적어놓은 걸 한국 사람이 보니까 다 알아듣는 것처럼. 자, 수메르인들도 역시 그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은 안은 하늘이라고 그러고 산은 산인데 안산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늘산. 천산이죠. 아까 본. 천산을 넘어서 우리는 왔다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땅을 키엔키르라고 이야기하는데 키엔키르는 고귀한
그런 통치자의 땅이다. 인이죠. 인. 그래서 우리가 환인할 때 황국의 지도자를 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를 인이라고. 여기도 역시 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완결된 형태의 문명이라서 이 수메르 문명은 처음 이주하고 나서 수메르 문명이 없어질 때까지 별로 변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에 젖줄을 대줬고 이것이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럽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 서양 문명을 두 가지 그러죠. 히브리 문명과 그리스 문명. 이 두 가지가 서양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명은 헤브루, 그죠? 이거는 유대 문명을 말하죠.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사람, 헤브루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걸 갖다 헤브루라고 했단 말이죠. 그 유대 문명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문명하고 두 개가 서양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 이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문명은 어디서 왔느냐? 결국 수메르에서 왔고 뒷부분에서 알아보겠지만 히브리 문명의 원조인 아브라함은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도 역시 올라가 보면 수메르의 아브라함의 고향이 수메르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수메르는 이 한국 12국 중에 수미리국에서 왔다. 동방에서 왔다. 한국어와 동일한 교차글을 사용한다. 수메르 언어를 연구한 사람들이 말하고 문자하고 다르잖아요. 말이 먼저 생기죠. 말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 문자가 생깁니다. 근데 한국말하고 수메르 말은 동일한 교차글. 교차글이라는 것은 나는, 그죠? 일본어 와타시 와 그러죠. 와타시 와 강꼬쿠 데스 그러죠. 와타시 와 하는 그게 조사죠. 나는 하면 조사죠. 이렇게 조사가 붙는 말은 한국말, 일본말, 그리고 수메르 말, 알타이어 그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교차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수메르인들은 육식진법을 사용합니다. 육식진법. 10과 12지가 만들어서 120 곱해져가지고 이게 60갑자를 쓰는 거죠.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구라트라고 하는 제천단. 이 천재 문화는 황국이 인류사에 뿌려준 그 유산이기 때문에 슈메르도 역시 그 유산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슈메르의 도시국가 중에서 우르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우르국에서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력을 사용했어요. 음력. 아까 지금 황기 단기 쓸 때 아직 제가 안 바꿨는데 음력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 결혼할 때 함을 지고 가는 거. 저도 장가갈 때 함 지고 갔거든요. 제가 직접 지고 갔어요. 자, 슈메르 문화와 한국어를 이렇게 보면은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보니까 아누, 이제 하느님을 우리는 하느님 그러잖아요. 아누, 하늘을 안, 길을 어디로 조사죠. 로하면 라, 이제 남편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아비, 님은 누구 님 할 때 님, 그죠? 밭이라고 하고 나를 그러고, 그죠? 그 엄마를 그러고, 아빠를 그러고. 인도말도 아빠 똑같아요. 인도말도 인도 사람들이 아버지 부를 때 아빠 그러고 엄마 부를 때 엄마 똑같습니다. 인도 문화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슈메르의 일부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는 아리안이라고 그러죠. 아리안족과 그다음 북쪽에서 내려온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던 그 코리족 그쪽하고 결합돼서 인도 문명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언어적인 것이 한국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아버지, 아빠, 칼, 한, 안, 엄마, 알고, 바로, 우리, 달, 사람, 나라. 우리 나라 그러죠. 이또 나라 그러고, 당군, 대결, 아우, 똑같습니다. 어디. 이거를 갖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했는 사람이 누구냐, 뮬리우스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뮬리우스 오페르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언어학자예요. 보니까, 이
이 사람은 언제 사람입니까? 1825년, 그죠? 19세기 사람이죠? 20세기 초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근대에 들어와서 살던 이 사람이 슈메르 언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저 동쪽에 조금만 나라 조선의 말하고 너무 같은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율리우스 오페르토고 이 사람 동생 어니스트 야콥 오페르토 이 동생입니다. 이 유덕의 독일 사업가 오페르트 이 사람은 사업가고 이 사람은 언어학자고 근데 이 동생이 형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보세요. 오페르트는 홍콩 등지에서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이를 만회하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이끌어낸 아이템을 찾던 중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동양학자인 그의 형 율리우스가 연구한 슈메르어와 조선 언어의 유사성에 오페르트가 주목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선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 묘를 팠죠. 그 기억나시죠? 그래 대원군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런 쌍나무 자식들 이래가지고 세국 정책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남영군 묘 도굴 사건의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수메르 언어와 한국어의 그런 유사성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언어학자들은 한국어와 슈메르의 유사성을 너무너무 그거를 중요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슈메르는 동방에서 왔다. 동방에서 이주연 민족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슈메르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 5,500년 전 이때 우리 배달 한우께서 신시 배달 여신이 그때가 6,000년 전이죠. 그때 다 이주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도시국가를 우리 동방에서도 배달 시대에 신시라는 도시국가를 만들죠. 여기도 역시 자 도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막 흩어져 가지고 네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구심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구심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명의 요소들을 갖추고서 살기 때문에 도시를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능은 인근 지역의 문화적인 영향을 쫙 펼쳐나가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낸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슈메르의 대표적인 도시국가 우르, 우르크, 니푸르, 라가시 등등이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가 좀 흐리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선명하게 못 뽑아서 그런데요. 요게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요게 티그리스 강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비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상류 이쪽을 아시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이 하류 지역을 바빌로니아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여기 있죠. 그러면 슈메르인들이 내려온 이쪽 이란 고원 쪽에 산악지역에 살다가 한국 쪽에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쪽 산악지역에 우리 산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천히 지내고 이렇게 했으니까 산악지역에 살다가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좁으니까 넓은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바빌로니아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니푸르, 라가시, 우르크, 우르 이런 도시 국가들을 이렇게 건설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오늘 갑자기 여기 와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이 원래 살던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건 기가 막힌 문명들을 막 누리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도시국가의 중심 센터는 어디냐? 바로 이 지구라시라고 하는 이 우르 도시국가 우르의 지구라시입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이게 다 무너져가지고 이거는 기단이고 이 위에 이제 그런 어떤 신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었죠. 그러면 이게 도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소통하는 그 장 이게 중심이고 이 주위로 해서 이 주위로 해가지고 주거지가 있고 그 밖에 큰 성이 있고 요새 그 상승방송을 보면 위대한 바빌론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시대라고 하는 것은 수메르 문명 이후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변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함무라비 왕을 지나가지고 바빌론 시대를 보는데
그 중앙에는 이런 신정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도시를 가운데 흐르는 운하가 있고, 전체 도시를 감싸는 큰 외곽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끝에 해저가 있죠. 이거는 뭐 지금 도시, 계획 도시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참 위대한 바빌론의 그런 도시권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앞에서 본 겁니다. 하늘 언덕, 더 힐 오브 헤븐이라고도 불렸고요. 하늘 언덕 같죠? 그죠? 자, 레나드 올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상상도로 그린 겁니다. 지금 요것만 남아있잖아요. 무너져가지고. 그 이외에 이게 7단으로 해서 이까지 신전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그린 겁니다. 이거는 보충면도 이 전부 벽돌로 쌓은 거죠. 벽돌로. 층층계를 보십시오. 고대 이즈모 대사, 지난번 일본 문화에서 배웠죠.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이즈모 대사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나무로, 그죠? 기둥을 쫙 씌워가지고 뭐 쫙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거성 문화 또는 뭐 나무로 하든지 뭘 하든지 이 하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염원들이 그 당시 사람들의 힘을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명의 인력을 들여가지고 하늘과 소통하고자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물질적으로 잘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한국 본계에 보면은 인계좌우위안. 그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스스로를 환이라고 했다. 환한 인간, 깨달은 인간, 광명의 인간, 이런 인간상을 추구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문화였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삶이다. 이런 별명으로 불렸고요. 자, 슈메르는 그렇게 해서 슈메르인에게 종교는 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뭐 역사 이야기하면서 뭐 종교 이야기를 왜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고대 역사로 가면 갈수록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아주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절대적인 요소. 그때는 제적 일치 사회죠. 제적 일치. 통치자 제사장이 일치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더불어서 종교를 모르면 고대인들의 역사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슈메르인들도 역시 그들 삶에서 종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슈메르 그 유물들이 발굴된 거 보면은 슈메르인이 이렇게 두 손을 딱 모으고 무릎 꿇고 요래갖고 기도하는 모습 이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 홍산문화에 보면은 그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 손 모으고 이래갖고 수행하는 그 여신상도 나오고 남신상도 나오잖아요. 6,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했다 이겁니다. 그때 칼 들고 그죠? 죽여라! 공격하게 해가지고 남 뺏고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신 중 아까 12신이 있다고 그랬죠? 슈메르 12신이 있는데 안이라고 하는 신이 신들의 왕입니다. 우주 최고의 신. 이 안이라는 신은 큰 7신을 이렇게 거느리고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제 7신 중에서 안은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초월신이 됩니다. 초월신. 그리고 6신만 남죠? 6신. 그래서 그 히브리 문화에서 신관을 보면은 초월신 신관이 나옵니다. 초월신. 어떤 이런 다신관에서 어떤 그리스 로마의 그 신을 보면은 뭐 그중 제우스가 뭐 와서 뭐 바람도 피우고 뭐 하늘도 갖고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화도 내고 성도 내고 똑같은 거네. 웃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 관계없는 초월신 신관이 나오거든요. 그럼 안이라는 최고의 신은 7신 중에서 한 신은 초월적인 존재로 가고 6신이 남아가지고 그 6신과 그 짝이 되는 6신에서 12신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신이 안신의 큰아들인 엔릴, 일명 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신을 비롯 이 신이 이제 대빵이 되죠.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있잖아. 크로노스. 그죠?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아버지인데, 크로노스는 저 초월적인 존재로 가버리고, 제우스가 신들의 왕이 돼가지고, 12신, 올림푸스 12신을 이렇게 막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 엔릴, 엘이 이제 제우스 역할을 하고 아는 마치 크로노스와 같은 총을 신을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12신들은 그 도시국가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배치가 돼가지고 그 도시국가에 수호신이 됩니다. 예, 그리스의 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을 모시나요?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 신을 모시나요? 헷갈려요. 그리스의 그것도 도시국가에도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다진신앙이었던 수메르. 이게 그리스 전에 그리스가 생기기 2000년, 3000년 전에 수메르인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메르는 완결된 형태로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메르는 서양 역사의 뿌리인데 수메르 시작 때 서양 역사상 최초 39가지 최초의 학교 수메르 문명의 학교가 있었다 이거죠. 촌지사건, 청소년 문제, 최초의 양원제, 최초의 세금, 뭐 판례, 농업서, 그죠? 의학, 예술, 창조론, 우주론, 도덕, 속담, 문화, 뭐 부활, 그죠? 영웅, 사랑, 책, 사회 문제, 메시아, 마라톤, 성적 상징, 그죠? 성모, 망가, 노동자, 수족관. 사람이 사는데 먹으려고 그러면 그죠? 먹고 살고 놀고 뭐 즐기고 행복하고 뭘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수메르 문명에 다 있었다 이겁니다. 서서히 하나씩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양 학자들이 이거 보면은 이 수메르 문명을 발굴을 하면서 깜짝 뭐 놀라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하죠. 자, 우리가 보통 법전을 보겠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뭐 세상 최고의 법전이다 그러잖아요. 또 함무라비 시대는 나중에 바빌론 왕국 시대에 와서 그 이전에 수메르 시대에는 그죠? 500년 전에 우르라는 도시국가를 다스리던 우르 남무왕이 이제 제정한 법령이 발굴이 됐거든요. 그 쇠기 문자로서 그게 기록이 다 나오니까 뭐 꼼짝 말하죠. 거기 보면은 물의 사용권에 대한 거, 노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사고 쳤을 때 벌금을 얼마 내야 돼. 이런 법규들이 발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500년 앞선 거고요. 함무라비 법전보다 150년 앞선 도시국가 이신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법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에시논나라고 하는 지도정한법도 발굴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바빌로니아라고 지칭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전의 수메르 문명에 이미 이런 문화적인 것들 다 갖추고 있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상원, 양원, 하원, 양원제가 기록이 나와요. 상원, 하원. 보면 연장자들의 회합인 상원, 전투에 임할 수 있는 남자 시민의 회합인 하원. 미국에 양원제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5,000년 전에 그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문화, 배달문화를 공부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 이게 뭐 100년, 뭐 200년도 안 됐죠. 서양에서 사건분립, 뭐 몽테스키에가 뭐 사건분립을 처음 창안을 했다 어쩌다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6,000년 전에 풍배, 우사, 운사, 풍배, 우사, 운사, 입법, 그 다음에 시정, 그 다음에 행역 이 세 가지 그런 요소로서 국가를 통치를 했는 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5,000년 학교제도가 있었고, 뭐, 선생님을 스쿨파더, 학생을 스쿨선. 이래서 선생님을 아버지와 같이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한강대를 보면은 군, 사, 부, 군도는 뭡니까? 군도, 부도, 사도 이렇게 해서 그런 군사부 문화가 나오잖아요. 이게 수메르 학교 문서입니다. 이런 점토판이 어마어마하게 다 발굴이 됐으니까 이거를 기록을 읽어보면 뭐 여기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적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명을 만들려면 이제 수메르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메르인들이 그것을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문자를 만듭니다. 그 문자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제 강이 흐르고 이러니까 진흙이 많으니까 진흙에다가 이렇게 쐐기식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거를 굳히면은 이게 이제 5,200년 동안 이렇게 간직되어 내려온 거죠. 그래서 서령 문자,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음가를 가진 이런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문자를 이제 크게 봐서 이런 그 쐐기 문자하고 이집트의 그림 문자, 상형 문자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림 상형 문자보다는 이 쐐기 문자가 더 발달된 문자였기 때문에 고대 세계의 국제어가 수메르 문자를 채택한 아카드어가 이것이 이제 국제어가 되고요. 국제 문자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의 페니키아 그리스를 거쳐서 오늘날의 알파벳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메르의 아까 뭐 문학 최초의 문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4,700년 전에 수메르의 문학이 이것도 그 쐐기 문자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대표적인 어떤 문학 작품이 에노마 엘리시라고 하는 거하고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두 가지가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에노마 엘리시는 천지 창조서라.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우주는 어떻게 처음 열렸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뭐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창세서라 구약의 창세기의 원형이 됩니다. 보면은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 4,700년 전에 우루크라는 도시 국가의 5번째 왕 길가메시가 이제 왕이 돼갖고 할 번 다 해보고 나니까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찾아서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식의 서사시인데요. 어느 날 이 길가메시가 천산을 넘어갔어요. 천산. 자기가 왔던 그 슈메르의 뿌리 천산을 넘어가서 오토라피시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가메시거든요. 길가메시를 앉혀놓고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옛날 옛적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 옛적에 인간이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가 인류를 전멸시키는데 그때 방주를 만든 우리 오토라피시팀 조상님 가족만이 살아남아가지고 홍수에 등장한 셈이 조상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그럼 이런 거 세한문명의 이런 것들이 수메르에서 다 이것이 뭐 서사시가 그냥 뭐 그리스 호메로스 일리아드 같은 그런 서사시들처럼 그냥 사회 속으로 그냥 쫙 퍼져나간 거죠. 자, 그 다음 수메르의 사상과 풍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우주를 안키라고 불렀습니다. 안키. 안은 아까 안산할 때 안, 하늘이죠. 천산할 때 안. 키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둥근 하늘 안과 평평한 키로 이루어져 있다. 둥근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이거 보면 어디서 많이 천원지방 우리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메르의 천명사상. 수메르의 왕들은 뭐 선거를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뭐 입법사고 행정에 대한 5,000년, 6,000년 전에 사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양원, 하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도자를 또 선거에서 뽑자 이런 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왕은 정치 지도자, 제사장과 정치 지도자를 겸하는 그런 지도자는 왕권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이다. 이게 이제 수메르의 왕명록이라고 하는 점토판의 기록입니다. 요게 복음이에요. 점토판. 학자들이 해석하느라고 욕받겠죠. 그 다음에 육식진법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은 육식진법 사용을 했는데 메소포타미아에 본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식진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원래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투문화. 우리 묘지에서 고고학자인 울리가 왕의 유고를 발굴하는데 거기에 이제 열어보니까 상투를 들고 있는 게 발굴된 거예요. 상투. 이 상투를 왜 들고 있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하는 거 나오죠. 씨름. 아까도 보지만 씨름하는 문화 나오고 순장. 누가 죽을 때 같이 묻는 거 순장. 결혼할 때 함지고 한 이런 문화들, 물건 버리 이런 풍습들이 이 한민족 문화 비슷한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순장이라는 문화, 아스텍이나 잉카 문명에 가보면 순장 문화가 나오죠.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가가지고 인간 사냥해 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그죠? 심장 꺼내고 목 잘라갖고 이제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순장 문화가 왜곡이 되는데 실제로 순장이라는 것은 어떤 신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인간의 모두의 어떤 그 종교적인 심성에서 나오는 문화가 이 사실 순장 문화라고 이 문화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부회에 보면 순장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사 보면 이런 순장 문화도 있었고요. 자, 사르곤 왕이라고 자, 이 수메르의 도시 국가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 국가들을 싹 묶어서 하나로 처음 통일한 왕이 누구냐면 이 사르곤 왕입니다. 사르곤 왕. 야, 그러면은 각 도시에는 뭐 그런 그 수메르인들이 이 받들던 그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막 이러니까 각기 독립된 거였는데 이걸 다 통일을 했어요. 이 사르곤의 업적과 그런 걸 기리기 위해서 이런 부조, 섭조물을 남겨놨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뭐 같습니까? 이 나무죠, 나무. 그죠? 나무입니다. 내가 조각가가 돼가지고 사르곤 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조각을 한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조각을 하겠는가? 사르곤 왕의 이 수메르 통일의 어떤 정신, 사상, 그죠? 이런 거를 뭔가 표현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표현하는데 뭘 표현했냐는 거죠. 나무를 딱 그리고, 그죠? 나무인데, 나무 이파리 들고 3개씩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땄어요. 근데 여기도 3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이 문화 코드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나무, 성수, 그죠? sacred tree, 그죠?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단수. 베드로라님께서 나라를 어디서 그거 합니까? 백두산? 신단수. 일본 문화에도 가보면 신단수 문화가 있죠? 신단수. 그 나무에 그런 게 있고. 근데 이것은 삼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는 삼조고, 새가 앉아있는데 그것은 삼조고다. 광명 속에 들어있는, 신의 광명 속에 들어있는 그 신과 인간을 소통시키는 그 새. 삼조고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삼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토를 틀고 있어요. 상토. 상토는 우리 문화에서 삼신과 칠성 문화에서 상토는 왼쪽으로 4번, 오른쪽으로 3번 이렇게 꼬아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머리 안테나를 딱 세우는데 이 안테나는 어디를 향하느냐? 바로 상두라는 말은 북두에서 왔다. 그래서 북두칠성. 그러니까 북두칠성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은 칠성님께 물 떠놓고 빌고 했던 그 칠성신앙이 있죠. 이게 이제 칠성 문화의 상징물이 이게 이제 칠수고 이게 삼수. 삼수와 칠수 문화입니다. 그럼 이게 상수 맞나요? 이게 이제 수메르의 쐐기 문자거든요. 쐐기 문자를 바른 기호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상두라고 되어 있죠. 이걸 상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삼수 문화와 칠수 문화를 바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메르 문화에서.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급 문화의 정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왕이죠. 뭐 힘만 있다고 다 왕이 됩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 왕국으로 이렇게 역사가 변해갔는데 그때도 나시르팔 2세도 역시 이런 모양의 상토를 들고 있는 것이 이게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상도라는 것은 칠성 문화인데요. 이 칠수는 아까 보신 우르 제천단, 이 기단입니다. 그 위에 이 제천단이 7단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를 그걸 갖다 그림으로 아까 그렸잖아요. 그 고고학자가 점토판에 있는 기록을 보고서 우리의 제천단은 7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하늘의 7주신에게 천재를 올린 제단입니다. 7주신. 아까 안신이 있고 그 밑에 6신. 그다음 짝이 되는 6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문화가 나왔다.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이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엔릴. 안은 하늘의 신이고 엔릴 그 아들 있죠. 제우스에 해당하는 엔릴은 일명 엘이라고 하는데 대기의 신. 지하수. 이거는 목, 수, 월, 일, 금, 화, 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이렇게 순환으로 하는. 아니
서양에 일주일 달력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럼 동양에는 그런 거 없었나요? 배달 시대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7회 제신력이라고 했죠. 7회 제신력. 7번을 하나를 주기로 해서 제신,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달력, 이런 제신력이 배달 시대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시기잖아요. 동방 배달에도 7회 제신력, 월화수 1월과 목화토 금수, 1월 목화토 금수. 그러니까 태양과 달, 그 다음에 태양의 행성. 그죠? 이 천문학을 기반으로 나온 거죠. 역시 7을 한 주기로 해서 신에게 제사 지내 7. 이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 달력이 동양으로 왔는데 전혀 총결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그거 쓰고 있죠. 그럼 이건 어디서 비롯됐냐, 그죠? 이미 황국 시대에 천부경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의 변화에 대한, 그래서 이 고대 문명에는 천문학이 아주 발달합니다. 뭐 1년이 365일이냐 366일이냐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할 정도로 아주 발달하거든요. 마야 문명 가도 거기 가보면 하늘의 그런 황도를 측정하는 그런 그 석조물들이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는 다문화 건물이 있고 서양에는 동시대에 이런 위대한 그런들이 있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 외에 이런 뭐 청동문화, 황금문화 이런 것들도 참 부탁을 했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수메르와 이제 수메르 시대, 그다음 여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시대라고 보는 거죠. 수메르 시대는 초기 왕조들이 이렇게 쭉 있다가 요게 이제 사르곤 2334년 서기죠. 그러면 4300년 전이죠. 2333 하면은 어딥니까? 2333 하면. 네, 당군왕건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게 1년밖에 차이 안 나죠. 사르곤 왕이 아카드 왕조를 건설을 하면서 도시국가를 통일한 게 바로 당군왕건 시대와 거의 동시대가 된 거죠. 아카드 왕조 시대. 그러다가 이제 남무라는 왕이 또 한 번 이제 새로운 왕조를 내는 것이 이제 이게 한 4000년 전이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 수메르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이제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북쪽의 아시리아, 남쪽의 바빌로니아 지역인데 아시리아 이쪽이 먼저 이제 거기서 이제 문명을 전수받아가지고 마치 동인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해갖고 전수를 해줬는데 한족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동일을 막 공격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주까지 하는 그 식으로 역사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 왜곡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이렇게 해서 쭉 발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에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제 뭐 알렉산더가 오기도 하고 뭐 페르시아가 오기도 하고 여러 뭐 나중에 뭐 투르크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사가 쭉 내려갑니다. 자, 이 수메르 문명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가? 자, 우르크, 미가시, 우르, 아키리 도시국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수메르 문명 여기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문명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집트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기술은 어디서 왔느냐? 건축술은 바로 어디서 왔느냐? 슈메르에서 온 거죠. 그 환단고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에펠탑을 만든 기술이 어디서 왔느냐? 이집트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집트에서 그 기술의 그 근원이, 그러면 이집트의 그 거대 피라미드를 건설한 기술은 어디서 왔느냐? 수메르에서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메르에서 이집트로 그 건축술을 넘겨주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이모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모텝이라는 건축가가 이집트로 가가지고 거기서 피라미드 제작 기술을 넘겨줘 이렇게 해서 거기서 재산도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미이라 영화 보면은
그 이모텝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상하게 표현이 돼 나오거든요. 이모텝이라는 인물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기술을 전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미노아 문명, 유럽 문명의 근원인 미노아 문명, 그 다음에 그리스, 여기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로마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서양 문명이 다 이렇게 토대를 다 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북쪽에서 또 내려오는 뭐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정체는 바바리안이 아닙니다. 다음번에 알아보겠지만요. 그 다음에 히브리 문명은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기 우르드. 아브라함이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 살다가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어느 날 자기 그 조상님인 자기 조상신 중에 야훼라는 조상님이 있었어요. 야훼신이 너희들 옮겨라. 이래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어디로 오냐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 하란 여기 옵니다. 여기 와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서남쪽으로 내려와서 여기가 가나안이죠. 가나안 지역에 여기 정착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3대가 지나면서 여기에서 이제 히브리 문명의 뿌리가 되는 그런 그 유대 문명이 그 야훼의 유일신 신앙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뭐 서양 문명을 쭉 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서양 문명은 뭐 종교적으로 기독교 문명이죠. 이 기독교 문명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살던 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여기 살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뭐 한 5,000년 전 뭐 이래 되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온 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가나안 기준 사건 여기 보면 4,000년 전입니다. 이때 여기서 믿던 신이 엔이라는 신이 있죠. 엔릴. 그죠? 아내의 큰 아들인 엔릴. 다른 말로 엘이라는 거죠. 이 엘신과 그 다음에 야훼신을 동시에 믿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와서도. 자, 여기 와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그 이삭이라는 말은 웃는단 말이잖아요. 응?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벌써 90이 넘었는데 내 너한테 아들을 주구만. 아까 시작을 할 때 임성호 이사님께서 애를 놓으려면 3,000년 만에 빌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구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벌써 90인데요 하면서 씩 웃었다 그러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은 뭡니까? 씩 웃는다는 뜻이죠. 그래, 하나님 너무나 한 번 심하시지.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에 낳죠. 100살에.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갖고 이제 뭡니까? 사가입니까? 그 여자 하나를 들러갖고 이제 세컨드 부인을 하나 들러가지고 거기서 아직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넣었죠. 근데 나중에 본처인 사라에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의 자손은 지금의 이슬람 이 되었고 그 이삭은 이제 유대교의 뿌리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삭도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야곱을 낳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가 유대교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이것도 삼신문화거든요. 우리가 황국 배달 조상. 왜 황국 배달 조상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가? 역사가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역사에도 역사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가 역사 섭리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 나오는 그런 역사 섭리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을 할 때 구약에 보면은 세 사람이 오거든요. 세 사람.
세 사람이 와가지고 뭐 송아지 고기하고 빵하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마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야곱에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하면 170살까지 살았죠. 아브라함. 야곱은 몇 살 살았겠습니까? 180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면은 성경 보는 사람들은 야 그래 봐라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네. 175세 안 살았네. 야곱은 180살 살았네. 그런데 우리나라 환단고기 보면은 단군 조선시대나 배달시대 보면 그때 제위 기간을 보면 뭐 130, 150, 160, 180 수두룩하죠. 근데 이거는 믿으면서 이거는 안 믿고 이러죠. 똑같은 시대잖아요. 이 역사의 어떤 문화의 어떤 그 흐름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떤 뭐 신앙 이런 걸 떠나갖고 역사 문화를 들여다볼 때 예,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라든가 문화적인 것은 그 정도로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 신앙의 유대의 뿌리 역사에 쭉 내려와서 야곱이 그때만 해도 이제 가나안에서 엘신과 원래 믿던 최고지 엘신과 야훼신을 같이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야곱이 엘신과 씨름을 해가지고 엘신을 이겨요. 엘신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엘신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엘신을 이긴 자.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이해되시죠? 엘신을 이기고 그 다음에 야훼신을 뭡니까? 최고신으로 받드는 역사가 요 가나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그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유일신 신앙이 확립이 되게 되는 거죠. 그 유대문화 역사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야곱은 그래가 자식 원을 푼다고 해서 쫙 낳았죠. 몇 명을 낳았습니까? 12명을 낳았죠. 12명을 낳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11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아주 똑똑했나 봐요. 똑똑해가지고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제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여기에 있다가 이집트로 쫓겨갑니다. 이집트 쫓겨가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에 죽은 자는 뭐 상금을 얼마 좀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집트 파라오가 어떤 꿈을 꿨느냐? 어떤 꿈을 꿨나요? 일곱 마리 송아지, 살찐 송아지와 7마리의 삐성마른 송아지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이냐? 임금이 왕이 꾸는 꿈은 다르잖아요. 집안에도 보면은 집안에 어떤 뭐 우환이 있다 그러면은 집안에 제일 맏며느리 아니면은 아버지 이런 분들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또 뭐 자식을 잉태한다 그러면은 태몽도 꾸고 그 임금이 선비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때 이 요셉이 이래 그 심판 문화에서 이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합니다. 7마리의 살찐 송아지는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것이고 7마리의 삐썩 마른 송아지는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겁니다. 이래 딱 해몽을 하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야 진짜 정확하다. 그래서 7년 동안 이게 풍년이 들 때 곡식 같은 거를 물자를 다 비축을 해갖고 이렇게 해프게 안 쓰고 7년의 흉년을 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니는 진짜 나라 살림을 살렸다 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삼았거든요. 이래 그냥 공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출세를 했어요. 그래 요셉이 출세를 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여기다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집트가 슈메르의 문명을 받아들이니까 아주 강력한 왕권으로 이렇게 하니까 야 형님들아 너희들도 여기 온나 이집트 여기 살기 좋다. 그래갖고 자기 형제들 다 불렀어요. 그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유대 민족들이 여기 와서 이집트에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뜻대로 안 되고 이제 좀 하층 생활을 하고 노예 비싸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비싸게 됐는데 애들은 많아. 인구는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보니까 야 이거 응? 유대 민족들이 이어와가지고 인구만 막 늘어나는 요즘 미국처럼 그래 된 겁니다. 미국의 멕시코 응? 멕시코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우리는 자식을 많이 놓자. 응? 그게 우리 작전이다. 그래갖고 멕시칸들이 뭡니까? 자식을 엄청 놓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은 멕시칸들을 빼면은 이제 멕시칸이 미국으로 이제 바뀌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그래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죽여라. 애들을 다 죽여라. 대를 꺼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유대 민족의 애들을 막 죽이는데 그때 이제 모세라는 애기를 갖다가 이제 나일강에다가 애기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여라 그랬는데 딱 빠졌는데 그거 이제 흘러가는 거를 이집트 파라오의 부인이 그걸 갖다가 주웠죠. 애기를 주워가 길렀죠. 그게 모세죠. 모세를 길렀습니다. 근데 그 주워가는 거를 갖다가 모세의 그 이모가 그걸 보고서 머리를 딱 써가지고 그 바로 부인한테 가가지고 유모를 들어야 된다. 그렇지 유모를 들어야 된다 하면서 모세의 본엄마를 친엄마를 유모로 첨부를 해가지고 이집트 왕실에 들어가서 모세 엄마가 모세를 데리고 키우면서 살았죠. 친엄마가. 그리고 그것은 이제 본래 유대 민족의 문화, 그 다음에 본래 그 뿌리인 수메르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세가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나중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감독관 죽여버리고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집트에 살던 애굽에 살던 자기 유대 민족들을 다 데리고 출애굽하죠. 이집트를 탈출을 하잖아요. 지금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역사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신앙 이런 거 뭐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세가 데리고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이제 자기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야훼하고 약속을 하죠. 야훼신에 약속을 해갖고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내만 섬겨라. 거기서 이제 유일신 신앙이 하나의 유대교라는 종교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모세의 시대죠. 그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오다가 모세는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서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가나안 들어와 보니까 벌써 딴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 같이 이제 거기서 섞여가지고 막 살다가 거기서 이제 이제 사사시대라는 거죠. 삼손과 데릴라 나오는 그런 이런 전문적인 집단들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족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워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이제 정식 국가가 처음으로 이렇게 건설이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 다음에 지혜의 왕이 된 솔로몬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통치를 하다가 타락을 하고 사치를 하고 이래 갖고 이 안에서 이스라엘 왕국하고 유대 왕국으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쪼개지니까 이쪽에 있던 바빌론 왕국이 여기를 다 점령을 해갖고 바빌론한테 지배를 받습니다. 바빌로니아 왕국에. 그래서 바빌론 유수라고 그러죠. 유수로 바빌론 지역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70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바빌론 왕국이 망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해가지고 막 정복을 하면서 망하니까 다시 이제 그러면 이 유대 민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내라. 이래갖고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는 또 이제 그리스 여기가 또 막 번성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힘이 커졌어요. 커지니까 또 이번에는 그리스에 또 점령이 돼가지고 그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가 약해지고 이제 로마가 번성을 하니까 로마가 이 지중해 일대를 다 장악하니까 또 로마의 속주가 돼요. 그래가 이제 그때 이제 로마의 속주가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약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왕국의
뭡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왕의 혈통이다. 그 문화의 정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문화적인 혈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통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3,000년 넘어가면 4,000, 처음 온 거 4,000년, 그 다음에 고향으로 가면 5,000년, 그 6,000년까지 흘러가는 이 그 기독교 뿌리 역사, 히브리 문화 역사, 여기에서 이제 지금 서양 문명을 지켜가는 기독교 문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문화를 우리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수메르로부터 전수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신에 대한 다신신앙을 했으니까. 원래 다신신앙입니다. 다신신앙에 그 제사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번제, 고기를 태워갖고 하는 번제, 곡식으로 지낸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여러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천 문화가 그대로 있고요. 또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죽은 자의 무덤에다가 따로 관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먹을 거와 마실 거를 같이 넣어드리는 이런 문화도 그대로 가지고서 사실 가나안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숭배에 대한 어떤 문화도 있었고, 신에 대한 제사 문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런 삼신 문화도 갖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돼가지고 자식을 놓는데도 이 삼신의 손길에 의해서 자식을 놓는 이런 문화가 이 문화 속에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 삼신과 칠성 문화, 이것은 그 뿌리가 한국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회 성당 같은 데 촛대가 7개 있잖아요. 촛대 7개 해가지고 가운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촛대, 7 교회, 7 성령, 7 천사, 이런 문화도 역시 이 주멜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칠성 문화입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구약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모두 한 가지 말을 썼다. 동쪽에서 옮겨왔다. 한들판 시나이평양에 이르러 자리를 잡았다. 서로 의논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썼다. 도시와 탑을 세웠다. 온 땅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 그 바벨탑 무너지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다 지브라시다 이거죠. 하나의 통일된 문화가 이렇게 다신 문화로서 각자 자기 이렇게 조상을 중심으로 이런 문화로 나가는 그런 문화의 흔적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아까 쭉 말씀을 다 드렸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나오죠. 너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을 겸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 문화의 왕과 제사장의 그 반차, 그런 반대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유대 문화의 정통성, 그죠? 이런 것을 이렇게 크리스마스 캐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오예.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냐, 그죠? 이 멜기세덱의 그런 사상, 이 왕과 제사장을 겸한 이거는 딩기루, 탱기루, 그 다음 단군, 이런 문화에서 다 이렇게 유래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마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는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을 노해 주십니다.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그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침을 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스님도 계신데요. 불교를 어떻게 요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이 인류사 전체, 우리가 환단고개를 공부할 때 단순한 국수주의,
단순히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월하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좋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앞으로 열리는 미래를 열 수가 있는가? 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본래의 사상이 아니다 이거죠. 환단국의 사상은 구한일통입니다. 구한일통. 물론 전 세계에 많은 토착 인류가 살고 있었지만 구자라고 하는 숫자로서 대변되는 수많은 민족들. 그렇지만 그 민족은 환이라고 하는 공통된 정신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통일되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천국에 보면 일적십거 무게화삼 이래 나오죠. 처음에 일시무실 석상금 무진권, 그죠? 일적십거 무게화삼, 일적십거 1이 쌓여가지고 최대 분열이 9에 9.9, 9.99, 9.999, 9.99999, 9.99999 이렇게 가다가 10거, 10까지 가나간단 말이죠. 10. 그래 점점점 반의 반 하다가 그걸로 계속돼 나가는 게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완전한 수, 그 모든 1부터 9까지의 모든 그 역사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10이라고 하는 역사 정신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뭡니까? 무게화상 3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입법과 자연의 입법과 역사 정신, 역사 섭리가 그 속에서 면면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천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천 년을 넘어서 문명의 가지가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뻗어간다 할지라도 이 삼신문화, 칠성의 문화, 삼신의 그런 사상들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것은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 삼의 정신을 되살려서 마침내 10번째 모든 것을 3도 포용하고 4도, 5도, 6도, 7도, 8도 다 포용하는 10이라고 하는 역사의 무대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 환단고기의 구한일통 사상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간 정확한데. 대한사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우리의 역사가 송환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냥 아둥바둥거렸단 말입니다. 근데 역사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저 넓은 대륙에 우리의 역사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지금 그것이 전부 다 증명이 되어 있고 연구의 결과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쪼그라든 마음을 확 펴자. 대하는 식으로.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를 보는데, 그죠? 역사학자들이 자기 전공에 빠져가지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인간을 위한 역사다 이거죠.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인간이 우주 속의 한 인간인데, 인간을 위대한 인간, 정말 깨달은 인간, 그런 역사의 주체로서 천지광명을 모두 체험한 이 환단 인간, 태일 인간을 으로 이렇게 역사에 대한 역사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구촌 모든 민족과 나라를 대안으로 보는 대통일의 역사관. 70억 전 인류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런 역사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 일본 신도를 했잖아요. 일본 역사의 뿌리를 싹 다 훑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독도를 놓고서, 그죠? 또 역사를 놓고서 너가 낫다, 우리가 낫다, 이거 우리 한 방 치면 저도 한 방 치고, 그죠? 시하면 우리는 시하면 이거 해가지고 해결이 안 난다 이거죠. 우리가 일본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서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는 이런 바탕이 되었을 때 일본과 한국의 역사와 갈등이 끊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서양과 동양 그리고 전 세계가 한 가족으로 지구촌 한 가족으로 나가는 이 세상에서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들, 그죠?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에 신년사 논문을 했답니다, 그죠? 세상은 의술은 발달했는데 병은 더 많아지고 또 뭡니까? 응? 그런 얘기 쭉 해놨는데 지금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10이라고 하는 완성된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은 환단고기를 통해서 서양의 역사를 정확하게
끌어있고, 그죠? 일본의 역사, 아메리카의 역사, 모든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틀을 잡아나가는 이 대한사관으로만이 앞으로 미래의 평화로운 세계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한사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뭔가 하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